수피교에서 말하는 갈망은 고통이자 치유다. 내가 소중한 친구를 타르를 만난 것은 타르가 의미와 초월을 주제로 진행한 간년에 참여했을 때다. 수피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슬람교의 신비주의적인 교파라는 점만 타르는 작은 강당에서 강의를 가졌고 강연 후에 와인 전체 요리 대화의 시간이 이어졌다. 백과르 특수임을 지닌 타르의 아버지 에드워에게 이지시어의 크벨링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나는 자식이 둥지를 떠나는 쓸쓸함에 대해 선뜻 솔직하게 털어놓는 점과 이런 갈망을 숨기려 하지 않는 점에서 감명을 받았다. 갈망은 수피의 생명이에요. 에드워드가 얼굴이 환해져서 탄성처럼 말했다. 모든 수행이 갈망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쾌락을 갈망하고 신을 갈망하고 근원을 갈망해요. 에드워드는 토론토의 수피교 집회에서 타르의 어머니 아프라를 만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당시에 그는 미국 대성의 별 신앙심이 없던 사람이었다가 우연히 루미의 시를 접하게 되었던 터였고, 아프라는 이란에서 이슬람교도로 자랐으나 19살에 캐나다로 이주 와서야 처음으로 수피교를 접하게 되었다. 그때만큼 간절한 갈망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듬해 5월에 두 사람은 결혼했고 에드워드는 타르를 입양했다. 2년 후에 에드워드와 아프라는 함께 예배당을 운영했고 타르는 봉사와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이 대화를 나누던 당시에 나는 언제나 저런 불가지론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의 지필에 깊이 몰두하고 있던 때였는데 내 안에서 뭔가가 열리고 있었다. 종교적인 충동이 뭔지를 머리로만이 아니라 본능적으로도 차츰 깨달았다. 음악이 이런 본능의 여러 표출 중인 하나임에도, 예를 들어 에드워드가 아프라를 만났을 순간에도 이런 본능이 표출되었음에도 차츰 인지했 모두 같은 것을 나타냈는데 같은 것이 대체 뭘까? 이 분수 소수 낱말은 그런 식으로 표현된 후에도 여전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학 개념의 진수를 가리킨다. 우리가 꽃병에 꽂는 모든 꽃, 미술관에 걸리는 모든 그림, 슬픈 눈물을 흘리게 하는 모든 무덤을 전부 묘사하기는 어렵지만 경이로운 어떤 것의 표현이다. 타르와 타르의 부모님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평생 동안에 친숙해왔던 내 달콤한 슬픔의 감정은 점점 강해졌다. 어느 날 저녁에 나는 구글에서 갈망과 수피교라는 단어를 검색해봤다. 검색 결과 유튜브 동영상 하나가 눈에 띄었다. 버마의 여러 사원, 시드니 스카이라인, 브라질의 빈민가, 하얗게 분칠한 뺨 위로 한 줄기 눈물을 흘리는 일본의 게이샤를 배경으로 르웰린 본 리 박사라는 수피교 수정의 경쾌한 웨일스 억양의 목소리가 나오는 동영상이었다. 수행. 이별의 고통을 심리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열림으로서 새롭게 제시하기도 했다. 그 뒤에 순결한 슬픔이 비밀의 겁이다. 주인을 찾아서 낑낑거리는 개의 신음소리를 가만히 들어보거라. 그 신음소리가 바로 연결되면이라. 아무도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랑의 개들이 있다. 그들의 삶을 거쳐 그 중에 하나가 되어라. 나는 영서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꿈속에서 키드를 만나는 남자에게도 나 자신을 봤다. 이런 관점을 수피교의 시와 어떻게 양립시키지? 루미와 부처는 서로 상반되는 가르침을 펼친 것이었을까? 수피교의 갈망이 불교에서 열망이라는 말을 하는 것과는 달랐던 것일까? 나는 수피교나 불교의 전통 모두를 가볍게 배워버리는 입장이었지만 도저히 이런 의문은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다. 다시 보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속 갈망, 넓이가 157, 827 제곱미터에 이르는 피정의 집은 가톨릭교 수도회 자비의 수녀회의 보금자료,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창 수수한 색채로 그려진 예수와 성부 마리아의 그림이 운치를 더해 주었다. 나는 300여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 일찍하고 바람 잘 통하는 강당으로 나갔다. 일찍 온다고 왔는데도 빈자리가 별로 없었다. 카린 항공권의 좌석처럼 빽빽한 간격으로 절절히 늘어진 의자 중에서
두 여성 사이에 자리가 비어있어서 그리로 비집고 들어가 앉았다. 너무 바짝 붙어 앉아있다 보니 서로 닿지 않거나 연단을 제대로 보는 것은 고사하고 가만히 앉아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마침내 LVL이 입을 열어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줬지만 수피교에서 말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특히 비중 있게 다루었다. 여정. 점심을 먹으며 LVL의 여러 잡담을 나누었다. 루이스는 문학사에서 가장 멋진 글귀로 꼽힐 만한 글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보편적인 방책이 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그 갈망을 아름다움이라고 부르며 그로써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그 방편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 책이나 음악들은 우리의 신뢰를 저버리기 마련이다. 아름다움은 애초에 그런 책이나 음악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책이나 음악은 단지 아름다움의 전달맥이며 책이나 음악이 실제로 전해준 것은 갈망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을 상징하기에 좋은 이미지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를 실제로 착각한다면 헛개비 우상으로 바뀌어 그 숭배자들에게 상심을 안고 말 뿐이다. 그 자체로 실체가 없어서 발견한 적이 없는 꽃의 향기,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의 메아리, 아직 가본 적이 없는 나라의 소식과도 같기 때문이다. 나라 속는 무신론자들과 신자들의 이런 달콤 쓸쓸함을 전통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야훼나 알라, 예수나 그리스도를 통한 갈망이든 책과 음악을 통한 갈망이든 서로 다르지 않다. 모든 갈망이 똑같이 신성하거나 다 똑같이 신성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이므로 이런 구별은 아무 차이가 없다. 슬픔, 갈망, 초월, 창의성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다시 그 모든 이야기에 웃고 울고 또 울고 웃을 시간이에요. 슬픔은 창의성을 분발시키는 주된 감정이다. 창의성은 어떤 신비로운 힘을 통해서 슬픔이나 갈망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닐까? 슬픔, 갈망, 달콤. 레너드 코엔의 음악이 품은 초월. 음악이 품은 초월. 자기 초월 체험은 창의성의 원천이다. 요인하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교에서 환각, 의식 연구소를 맡고 있는 자신의 분야에서 떠오르는 슈퍼스타로 자리 잡고 있는 교수 데이비드 야덴에게 추모 콘서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추모 콘서트? 고통을 창의성의 제물로 삼다. 고통. 김민지는 처음 그녀의 바이올린을 만났던 활을 들고 첫 숨을 들이쉬는 순간을 알았다. 김민지 부른 애칭대로 그녀의 스트라드 하룻밤 사이에 그녀의 전부가 되었다. 나는 발을 내밀어서 유리구두에 발등을 쓱 밀어넣는 신대를 내렸다. 그들은 나에게 꼭 맞았다. 갸름하고 내 발처럼 변했다. 300년 전에 스트라디 바리우스가 나를 위해서 직접 나무를 다듬어 이 바이올린을 만든 것만 같았다. 나의 스트라드 평생도록 나를 기다려온 것만 같았다. 이것은 그간의 내 삶이 인도해준 순간이라고. 그때까지의 내 모든 삶은 리허설이었다. 세상들, 좌절들, 외로움들, 기쁨의 고통들 모두가 지금의 순간으로 나를 이끌어준 것이었다. 내 바이올린을 만나 우리가 함께 시작하도록. 이것은 바로 여기 지구의 천국에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할 결혼이었다. 내 평생은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었다. 김민진의 말. 사랑의 상실은 어떻게 대처하나? 사랑의 상실. 연인 이뤄도 사랑은 잃지 않네. 연인 이뤄도 사랑은 잃지를 않네. 예의 바르고 정서적인 모친살이가 된 딸의 일기장. 사랑하지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치유하는 3가지 답은 지금까지 오프라 윈프리가 상처를 마주하는 방법은 오프라 윈프리
헤이지와 동료 연구자는 이런 통찰을 집약해 상실에 대처할 7가지 기술을 세웠다. 기술 중에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기술은 씁쓸함의 수용과 연관이 되고 실제로 힘든 감정을 수용할 줄 아는 능력. 하지만 7가지 기술의 마지막 2가지는 중요한 것과 연결되고 전념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며 이는 씁쓸함에서 달콤함으로 성실해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상실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상실과 친구가 되어야 상처받은 치유자의 감동적인 사례로는 작가이자 국선 변호인이며 어린 시절에 당한 끔찍한 성적 학대와 방치를 글로 밝힌 바 있는 르네 덴펠드도 있다. 덴펠드는 에세이에서 이렇게 썼다. 함께 웃고 서로 서름없이 스킨십을 할 때마다 현실이 정말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상기된다. 트라우마로부터 완벽하고 빛나는 영혼이 떠오른다. 받아들여질 날을 기다리며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던 영혼이 당신 자신을 치유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일이라고 답하겠다. 나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오빠와 어머니는 과거에서 벗어나려 했다가 성공하지 못했다. 슬픔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상실을 사랑하는 아이처럼 가까이에 붙여놓고 다녀야 한다. 이런 끔찍한 고통을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고통을 건너가는 길이 고통을 통과해가는 길임을 깨닫게 된다. 사랑과 상실은 쌍둥이처럼 붙어 다닌다. 사랑과 상실. 샤론은 버마에서 처음으로 메탈을 배웠을 때 다음의 문구를 반복하도록 지도를 받았다고 한다. 부디 나에게 위험으로부터 해방을, 부디 나에게 정신고통으로부터 해방을, 나에게 신체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부디 나에게 행복의 평안이 깃들기로. 결국 캘리포니아에서 문구를 다음과 같이 바꿔서 지도하게 됐다. 부디 나에게 안전함이 임하기를, 행복이 임하기를, 건강이 임하기를, 나에게 평안한 삶이 임하기를. 결국 사랑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 메타 수행을 통해서 마지막 만날에서 카프카는 소녀에게 편지와 함께 인형을 건네준다. 카프카. 내 어머니는 80살이 접어들어서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점점 병석이 악화되어 갔다. 좋은 어머니. 좋은 어머니라. 어머니에게 그런 어머니 하지만 유년기간의 상승속 에이든 당선이 아니었을지 의심스럽다. 하지만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의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말만이 아니라 충만하고 열린 마음이 담긴 한없이 다정하고 애정어린 어조까지 아주 익숙하게 다가왔다. 모든 것은 깨어지고 모든 것은 아름답다. 사랑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사랑도 예외는 아니다.